역동과 감동의 K리그를 부푼 마음으로 맞이한 개막을 지나 행복과 슬픔이 공존하는 시간을 거쳐 격동의 시간 끝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한 시즌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축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K리그를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올해를 돌아보려 합니다. K리그 백스테이지 이제 시작합니다. 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 백스테이지 두 번째 에피소드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회차에 이어서 오늘의 게스트 역시 K리그에서 상당히 큰 축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을 모셨는데요. 유럽에는 파브리지오 로마노가 있다면 K리그에는 이분이 계십니다. K리그 백스테이지 두 번째 에피소드 서우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자, 네. K리그 백스테이지에 또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 K리그 팬분들께서 기자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진 않으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겠습니다만 또 한번 또 소개를 부탁드리면. 네, 저는 지금 22년째 축구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해설위원으로 6년 차를 맡고 있는 K리그와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서호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부터 서호정 기자님과 본격적으로 함께 K리그 백스테이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은 촬영 일자가 12월 26일입니다만 또 영상이 12월 31일 2025년의 말일에 또 게시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컨텐츠가 또 기자님의 1년을 정리하는 데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자님께서 기억하시는 2025년 어떠셨는지 한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22년 동안 축구 기자 생활하면서 매년 시즌이 끝날 때 이런 좀 다이나믹한 감정이 들었던 해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올해 2025년이 좀 유달리 사건 사고가 많지 않았나. 뭐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요즘 표현은 이제 도파민 폭발시켜준다고 얘기하지만은 때로는 이렇게까지 뭐 벌어질 일인가, 이렇게까지 갈 일인가 싶은 우려도 들고 한편으로 이제 감동을 주는 것도 있고. 프로축구연맹이 이제 K리그에 대한 모토를 역동과 감동으로 얘기를 하는데 2025년이 그 역동과 감동의 일단 올해까지 역대급 역동과 감동이었다. 그렇게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극을 달렸던 이 또 올해 시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22년 동안 그래도 계속해서 취재도 해오시고 해설위원도 6년 동안 하시면서 좀 다양한 사건들을 겪으셨겠지만 2025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건 뭐 개인적인 일이셔도 괜찮고요. 가장 좀 기억에 남으시는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일일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이거는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이제 직업인으로서 축구장 그전엔 저도 축구 팬이었지만 기자라는 일을 시작하고 나서 축구장에 갈 때는 항상 이것은 일이다. 뭐 그날 가서 기사를 쓰든 해설을 쓰든 그 유무와 상관없이 축구장을 가는 거는 저의 일을 하는 환경으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제가 처음으로 4살 된 딸을 데리고 경기장에 갔었어요. 근데 아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축구장에서 그렇게. 물론 처음에는 좀 놀란 것 같았어요. 뭐 이제 수만 명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크고, 축구를. 근데 조금 적응이 되니까 축구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제가 한 4번 정도 같이 축구장을 갔는데 그게 이제 축구장이라는 공간에 제가 그동안에 부여했던 의미 나는 뭐 응원을 하기 위해 간다든가 일을 하기 위해 간다든가를 넘어서 나의 가족과 함께 내 아이와 함께 이 아이의 즐거움을 위해 찾기 위해서 간다라는 그런 새로운 의미를 더해서 좀 저의 삶에서는 좀 새로운 분기점이 됐던 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축구를 좋아하시다가 직업으로 가서 그게 좀 길게 이어지셨는데 또 너무나 또 예쁜 따님이 계셔가지고 아무래도 축구장을 바라보는 또 제3의 시선이 또 생기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청자분들께도 앞서 말씀을 드렸었고 또 기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듯이 또 취재를 하시기도 합니다만 또 해설위원으로서도 중계를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게 기자로서 보는 2025년과 해설위원으로서 보는 2025년은 좀 어떤 차이가 있으셨는지 이런 점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자로서는 조금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직업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좋은 점, 긍정적인 점도 많이 소개합니다만은 기자라는 직업의 정체성 자체가 어떤 문제가 보이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직설적으로 지적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라고 하면은 해설위원으로서 좀 축구를 더 이 경기를 즐기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더 좀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재미를 가져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자로서 갈 때하고 해설자로서 갈 때의 어떤 좀 마음의 세팅 자체를 다르게 하고 가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근데 올해는 좀 해설위원으로서도 그런
긍정적인 흥미로운 부분만 전달하기 어려운 네. 일들이 워낙 많이 터져가지고 대표적인 게 그 전남과 천안 경기 그 역대급 네. 50이 터진 경기를 제가 중계를 했었는데 네. 그 장면을 놓고 한 긴 시간 동안 네. 엄청 길게 VAR 보고 네. 하는데 저하고 옆에 앉아있는 캐스터 분하고 네. 저희가 마이크로 바로 이제 라이브로 나가고 있으니까 말은 못하고 저는 그랬어요. 왜? 이러면서 이런 이제 제가 제스처를 계속 이제 캐스터한테 취하면서 막 옆에 네. 적어서 이게 도대체 뭘 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도 설명을 하기가 애매할 정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나왔다는 게 전 너무 안타깝고 네. 그거에 대한 대처도 반응도 그러니까 그 관장하고 있는 심판 운영위원회의 부분도 좀 너무 아쉽고 그런 게 많이 생각이 나네요. 네, 아무래도 기자로서 K리그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시고 이 대중들에게 전달하시는 것과 이 축구 팬으로서 경기를 보신 분들에게 해설위원으로서 전달하는 데 차이가 있었지만 올해에는 그 차이가 좀 줄어들 정도로 좀 아쉬운 일들이 K리그에서는 많이 일어났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K리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깊게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K리그의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기자님과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서서도 말씀하셨듯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느끼셨듯 올해 K리그에는 참 다양한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단어로 딱 정리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시겠지만 K리그를 관통한 흐름, 그 관통한 흐름이 있다면 어떤 흐름이 있을지 한번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올해의 주요한 흐름은 K리그가 다음 성장을 위한 고민 앞에 섰다. 올해 K리그2가 14개 팀, 네. 화성FC까지 들어오면서 14개 네. 팀이 됐고 내년에 또 3개 팀이 더 합류하면서 이제 17개 팀 해서 K리그1까지 합쳐서 총 29개 팀입니다. 뭐 한국의 프로스포츠 전반 시스템을 볼 때 이렇게 29개 팀이 참가하고 있는 리그는 없고 양쪽 팽창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어떤 규모를 볼 때는 거의 맥스치에 도달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다음 성장의 초점은 질적 성장에 맞춰줘야 질적으로 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프로축구연맹도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 공청회 사회도 보기도 했는데 많이 나왔던 이슈가 이제 K리그1 디비전 구조 K리그1 팀 수를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프로축구연맹이 이제 결정을 내렸죠. 2027년부터는 K리그1이 14팀으로 증가하고 그에 따른 이제 구조 변화, 승강제 어떻게 할 것인가도 결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선수 보유 문제를 이제 풀었죠. 이게 뭐 현실적으로 얼마나 즉각적인 그 변화의 호응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당장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출전수 제한이 또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개방성을 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각 구단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사실 그동안 프로축구가 항상 직접적으로 비교했던 프로야구가 1000만 관중 시대로 가버렸고 물론 K리그도 뭐 우상향은 하고 있어요. 꾸준히 300만 관중, 지금 3년 연속 300만 관중에 관중 숫자도 계속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너무나 좀 차이가 두드러지다 보니 이 프로야구의 성장 속도에 비해서 프로축구는 조금 완만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프로축구도 이런 어떤 폭발적인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프로축구연맹하고 축구인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뭐 그 부분이 올해 K리그에게 던져졌던 가장 중요한 화두, 흐름의 순간이 아닌가 싶고 현명하게 다음 스텝들을 밟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K리그 1 그리고 K리그 2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K리그 2는 이제 매해 또 구단의 수가 바뀌고 있고 내년에도 바뀔 예정인 상황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바뀌면서 양적 팽창을 어떻게 또 대처를 할 것이냐 양적 팽창을 추구를 해서 리그의 또 파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그 안에 내용물을 구성하는 게 중요한데 올해 그게 좀 새 구단이나 더 들어오겠다는 선택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2025년에 또 K리그 키워드를 한번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2개 내지는 3개 정도 한번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3개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환. 전북이 이제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갔고 그리고 안양이 이제 사실은 정확히 이 팀의 역사에서 첫 1부 리그지만
안양이라는 도시 안으로 이제 K리그 1이 돌아왔다라는 그런 의미. 그리고 인천도 1년 만에 어쨌든 다시 K리그 1 한번. 돌아가게 네. 됐고 마지막에는 또 부천이 이제 그렇습니다. 승격에 성공하면서 네. 돌아오게 됐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축구 도시들인데 네. 이 도시들이 지금 각자 의미 있는 성과를 냈거나 또 2026년부터는 K리그 1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점 때문에 네. 기환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뽑아봤고요. 네. 두 번째는 100만입니다. 100만. 네. K리그 2가 처음으로 총관중 100만 명을 돌파했어요. 사실은 K리그 1하고 K리그 2의 차이가 좀 그동안은 명확했었거든요. 네, 꽤 컸었습니다. 네, 뭐 단순한 경기의 어떤 퀄리티라든가 수준 이 문제를 떠나서 흥행적인 부분에서도 K리그 2는 사실은 K리그 1하고 좀 차이가 너무 네. 컸고, 그건 뭐 전 세계 어느 리그를 가든 하위 비슷한, 리그는 하부 네. 리그는 비슷하지만, 근데 2024년에 수원 삼성이 K리그 2로 오면서 네. 수원 경제 효과가 불기 시작했고 얼굴 가리시는 거 보니까 카메라- 혹시 네. 수원 팬이시군요. 네. 진성 수원 팬이 또 카메라를 지금 네. 찍어주고 있기 그래도 때문에. 기쁘시잖아요 지금. 네. 이정효 감독과 함께. 그리고 2025년에는 거기다가 또 수원 못지않은 또 팬덤을 갖고 있는 인천까지 오면서 이게 기폭제가 돼서 K리그 2 처음으로 총관중 이제 100만 관중을 돌파했고 평균 1만 관중 팀도 이제 두 팀이나 있다는 거. 다른 해석을 하면은 K리그 1에 응당 있어야 될 팀들이 K리그 2에 왔으니까 벌어진 현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K리그 1의 어떤 관중 규모가 뭐 그 두 팀이 빠졌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빠진 것도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예, K리그 1은 어쨌든 자신들의 폼을 좀 지탱을 하면서 안타깝게 2부 리그로 간 두 팀이 뭔가 K리그 2의 가치나 의미를 찾아주는 네. 리더 역할들을 해줬어요. 예, 이 팀들이 원정을 갈 때마다 그 상대 팀들이 굉장히 좀 반가워하고 네. 또 지역 경제가 지역 경쟁 활성화되고. 네, 활성화가 되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여름에 그 전남하고 수원 붙었을 때 많은 수원 팬들 1박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광양 시내 그 숙소가 몰려있는 중마동 가니까 네. 수원 팬들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각종 술집과 숙소나 식당이 네. 전부 수원 팬들이었는데 이게 되게 좀 이제 연고 도시들이 K리그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100만을 꼽아봤고요. 네. 마지막은 이제 리스펙트인데요. 올해 좀 극명한 대조적인 두 개의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기성용 선수가 FC 서울을 네. 떠나는 좀 충격적인 네. 결과가 나왔죠. 물론 이제 기성용 선수는 포항이라는 새로운 팀으로 가서 또 행복 축구를 하고 있고 그곳에서는 이제 또 리스펙을 받고 있고 네. 그러고 있는데, 기성용 선수가 서울을 떠나는 일련의 과정에서 있었던 좀 존중의 부재, 네. 그것을 기성용 선수는 전혀 다른 팀에 가서 얻었고 찾았고, 반대로 최철순 선수가 전북에서 은퇴를 하는 모습은 이것이 어떤 팀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양보를 하고 헌신했던 선수에 대해서 한 구단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리스펙이다 네. 라는 거를 이 최철순 선수의 은퇴 과정에서 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굉장히 흐뭇했고, K리그의 많은 팀들에게는 새로운 좀 이정표가 되지 않았나. 은퇴식을 굉장히 이렇게 멋지게 해줘야 한다. 네. 의미를 담아줘야 된다. 스토리를 담아줘야 된다라는 거를 보여줘서 마지막 키워드를 이제 리스펙으로 뽑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특히나 또 존경, 리스펙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기성용 선수가 올해 은퇴를 하려다가 또 다시 한번 포항과 1년 동행을 결정한 것, 그런 것도 포항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기성용 선수에 대한 리스펙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참 서울로서는 안타깝죠. 평균 관중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많이 줄어들었고. 네, 네. 거의 4,000명인가 6,000명인가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성적의 차이는 크진 않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기성용 선수가 떠나는 거에 대해서 팬심이 이제 보낸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포항 같은 경우에는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유료 관중 평균 1만 명을 돌파를 했죠. 기성용 효과를 분명히 누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철순 선수의 은퇴직 역시 K리그 역사상 지금 생각해보면 원 클럽맨으로 남아서 그 클럽에서 은퇴한 경우가 많지는 않은 편인데, 최철순 선수는 끝까지 또 거스포의 감독이 지도하에서 또 서로에 대한 헌신이 있었고 네. 존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귀감이 될 만한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최철순 선수 인터뷰를 했는데 네. 최철순 선수가 이제 포획 감독에 대한 고마움을 굉장히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방인, 외국인이지만 한 팀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뛰고
5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북에 와서 1년을 하고 간 외국인 감독이 그 어떤 감독들보다 자신을 인정해주고 존중을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최천 선수 너무 고마워하고 있었고 맞습니다. 뭐 전북 구단의 역할도 컸지만 포획 감독이 보여준 그런 리스펙 최철수 선수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자님이 뽑아주신 3가지 키워드는 기환, 그리고 100만, 마지막엔 리스펙트 이렇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025 K리그의 전반적인 흐름까지 또 한번 살펴봤다면 이제는 조금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정말 다양한 장면들을 기사로서 그리고 또 중계로서 K리그 팬들에게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기장님께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올해의 장면, 이 K리그의 올해의 장면이 있다면 또 어떤 장면이실까요? 진짜 많은데요. 네. 너무 올해가 유달리 많았는데 올해의 첫 번째 사건, 그 정승원 선수의 역주행. 역주행. 그 사건이 단순히 그 정승원이라는 선수와 대구 구단 팬들의 어떤 그 감정의 충돌을 넘어서서 저는 그 경기가 대구 강등의 어떤 도화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구가 초반 3경기에서 2승 1무 기록하고 2연승하고 1무하면서 선두를 달리다가 이제 연패로 들어왔고 2연패를 하고 나서 이제 대구가 서울 원정 갔는데 만약에 거기서 지지 않고 연패를 끊었다고 하면 2연패에서 다 끊었다고 하면은 대구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었을 거고 그날 경기 흐름이 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정승원 선수의 그 역주행 때문에 대구 선수들, 팬들 모두 다 감정적으로 완전히 대폭발을 해버리고 대구 선수들이 막 그 뒤에 좀 이성을 놓은 경기 운영들을 했거든요. 뭐 약간 좀 복수심 때문인지 앞으로 전진하다가 냉정하게 경기 운영을 못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경기를 지면서 3연패하고 4연패, 5연패, 이제 장기 연패로 들어가면서 박창현 감독이 그만두고 그 침체가 계속 길어지는. 그러니까 저는 그 경기를 비기기라도 해서 끊었다면은 대구가 흐름이 강등이 아니라 조금 더 버티는 쪽으로 갔을 거라 보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정승원 선수가 그 역주행 세레머니로 복수를 했다고 하면 최고의 복수를 했다고 하면 복수를 할 수 있지만 대구 입장에서는 그때 이성을 놓고 경기 운영을 해버린 게 직격탄으로 이어졌다고 저 나름은 의미 부여를 하고 있어서 저는 올해의 장면 하면은 정승원 선수 역주행 그리고 이 역주행이 스포츠 뉴스 가장 먼저 뉴스로 나올 정도로 또 스토리텔링이 되는 이야기였죠. K리그에서 기억에 남을 뿐만 아니라 스토리적인 부분에서도 참 많은 역할을 했던 게 이 정승원 선수의 역주행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올해 경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그 서울과 대구의 경기와도 좀 겹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자님께서는 어떤 경기를 또 올해의 경기로 뽑으실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많은 이슈들이 나왔는데 8월 30일 열렸던 FC 서울과 FC 안양의 경기. 안양이 이제 1부 리그로 오면서 그 전에 FA컵에서 두 팀이 한 차례 격돌을 했지만은 이제 리그에서 3번을 맞붙는 상황이 벌어졌고 앞선 2경기에서는 FC 서울이 먼저 승리하고 비기고 그 다음에 안양이 이제 서울 원정을 떠났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승리를 했고 안양이 서울은 연고 복귀라고 표현하고 안양 팬들은 연고 이전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뭐 그거에 대한 정의를 저는 내릴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있던 팀이 사라진 상황에서 팬들과 그리고 이제 축구를 사랑하는 지자체장 이런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팀을 만들었고 그 팀이 이제 13년의 시간을 이제 버티고 싸우고 하면서 1부 리그로 올라왔고 그리고 그들이 1부 리그에 와서 가장 이루고 싶었던 목표를 달성한 그 순간이 이 배경을 조금만 이해한다면은 정말 몰입감이 높았던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드라마틱하게 또 한 골을 넣고 다시 권경원 선수 자책골 넣어서 실점을 했다가 특히나 또 안양에서는 올해 굉장히 상징적이었던 못다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안양 팬들 앞에서 세레머니를 했던 게 굉장히 또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안양 형제 팬들이 오열을 하면서 그 어린 팬들 그 친구들이 정말 뭐 안양 선수들도 정훈 교육 한다고 하는데 팬들도 사실은 다 그러니까 그 어린 친구들까지도 이 득점과 승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해하고 있다라면은 정말 좀 소름이 돋는 우리가 유럽 축구에서나 보던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네. 그 두 어린이가 또 이제 안양 구장에 와서 또 네. 이벤트 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안양이 참 그런 자신들만의 히스토리를 컨텐츠로 정말 잘 만드는 구단이고 네. 그래서 그들만의 독특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또 얘기를 할 만한 게 올해의 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앞선 영상 이전에 손흥민 캐스터 모셨을 때도 제가 안양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다는 이야기를 전달해드렸었는데 기자님께서 올해 가장 인상 깊었던 팀을 또 부탁을 드리면 어떤 팀을 또 뽑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전 부천 FC 199. 와, 제가 이영민 감독님을 굉장히 한 3년 전부터 되게 높이 평가했고 화려하고 트렌디하고 이런 지략 뭐 전술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분이 부천이라는 팀을 성장시켜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좀 K리그의 하나의 모범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부천 구단도 부임해서 첫 시즌에 꼴찌를 한 감독을 사실 용도 패기 되기 쉽거든요. 요즘에 그런 네, 감독들은. 그렇죠. 근데 그 감독에게 믿음을 주고 한 단계씩 한 단계씩. 그리고 이영민 감독은 50억 정도의 예산을 쓰는 팀을 경쟁력을 극대화시켜내는 거기다 어린 선수들의 성장 또 베테랑들의 가치 인정 그러니까 모든 걸 봤을 때 K리그에서의 어떤 중하위 네, 그 어떤 규모의 팀들이 누구를 롤모델로 삼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부천과 이영민 감독이라고 네.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아무래도 부천 같은 경우 보면 사실 이전에 시즌을 시작할 때까지는 그 정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선수들이나 팀이 이제 뭐 최근에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박현빈 선수를 비롯해서 강원에서는 어려움을 겪었던 갈레구 이런 선수들도 네, 백동규. 백동규도 있었고요. 바사니도 정말 수원에서 어려웠지만 부천에서 너무 잘 해줬고 이런 여러 부분들에서 부천은 참 작은 규모의 팀들 어떻게 보면 또 스몰 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 팀들에게는 굉장히 귀감이 되는 그런 또 시즌을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올해의 땡땡 보면는데요. 또 인상적이었던 선수를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시는 선수들을 고민을 하다가 지금 막 한 선수가 생각이 나서 바꿨는데요. 답을 화성FC의 김승건 골키퍼. 제가 어렴풋이는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이 선수가 어떤 역경을 뚫고 이 프로 무대까지 왔는지에 대한 스토리는 조금은 알고 있어서 흥미가 생겨서 제가 이제 매달 그 온사이드라고 이제 축구협회에서 발행하는 네. 기술 보고 리포트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김승건 선수를 인터뷰를 한번 하고 싶다라고 했고 허락을 받아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선수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선수가 걸어온 본인의 히스토리가 정말 더 대단하더라고요. 네. 나름 이제 지역에서 잘 한다고 하는 선수였지만 대학교 가서 가정 환경이 좀 따르지 않아서 아버지께서 학비를 대는 것이 힘들어하는 걸 본인이 인정을 하고 이제 자퇴를 했고 K4 리그로 갔고 조금 인정받아서 K3 리그로 갔고 그리고 또 K3 리그에서 다른 팀으로 갔고 물론 중간에 이제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축구를 포기하기 위해서 군대도 가서 하사관 제의까지 받았는데 하사관을 할 것인가 축구 선수를 할 것인가에 기로해서 아버지가 해주신 승관아 내가 젊었다면 나는 내 꿈을 선택하겠다. 현실을 선택하지 마라. 라고 해서 다시 축구를 하기 왔고 악전고트 끝에 이 선수가 K3 리그에서 인정받는 선수가 돼서 이제 화성과 함께 K2 리그로 왔거든요. K리그 2로. 올해 김승관 선수 30경기 넘게 뛰었고 중계를 해도 이 선수가 눈에 띄어요. 저는 이런 선수를 응원을 하고 싶어요. 김승건 선수가 자기 팔에 그 축구를 포기하고 들어갔던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 번호를 문신으로 새기고 있어요. 그 번호를 보면서 항상 그때의 그 마음을 잊지 말자라는 걸 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 축구의 어떤 디비전 구조 그리고 생태계에서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이런 선수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승건 선수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걸 뚫고 하부 리그에서 시작을 해서 프로까지 올라오는 이 장대한 스토리를 완성한 선수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한국 축구하고 K리그가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 올해 했던 인터뷰 중에서 가장 강렬했던 게 이 김승건 선수가 인터뷰였고 제가 써서 부끄럽긴 하지만 기회가 되시면 한번 김승건 선수 인터뷰를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비롯해서 저에게도 그렇듯 사실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건 스타 선수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또 K2에서도 특히나 화성에서도 이렇게 묵묵히 또 노력을 해서 지금 자리까지 올라온 선수가 있다는 걸 또
한 번쯤 여러분들께서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또 기자님의 바람이시지 않을까. 아, 너무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올해의 땡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K리그의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이어서 올해의 땡땡까지 한번 살펴봤다면 사실 기자라는 직업을 앞서 이제 서정 기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리그를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분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기자분들에게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중간중간 리그를 보면서 여러 가지 쓴소리를 해야 될 부분은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서정 기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차후 시즌에 가는 과정에서 발전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바뀌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너무 많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올해 내내 좀 팬들 그리고 각 구단, 감독, 코치, 선수들 다 힘들게 만들었던 심판 문제도 당연히 있을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K리그를 이끌고 있는 이제 프로축구 연맹이 어떤 철학과 목적지를 갖고 있는가,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대해서 좀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목적지가 저는 너무 수시로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목적지가 바뀌면 정책이 계속 바뀌어야 되고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마치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내비게이션을 찍는데 계속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경로를 계속 바꾸는 사람들. 근데 결국은 그렇게 경로 바꿔오면은 원래 제일 처음 나왔던 경로보다 더 늦게 가는 네.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는 약간 프로축구 연맹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올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게 22세 이하 제도를 네. 우리가 과연 지금 전 세계의 고민인데 이 부분이 자국의 어린 선수들을 어떻게 경기 경험을 주고 육성을 시켜가지고 이 자국 리그를 강화시키고 또 해외로 보내서 대표팀을 또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이게 지금 전 세계 축구의 모든 화두죠. 잉글랜드 같은 국가 아주 뭐 최고의 리그를 갖고 있는 팀이지만 홈그로운 제도를 써가지고 네. 어떻게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멕시코의 MX 리가 같은 네. 경우도 우리보다 훨씬 좀 빡빡한 네. 연령별 의무 기용 제도를 쓰고 네, 있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물론 최상위 리그에서 특정 연령대의 어린 선수를 의무적으로 기용하라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리그는 전 세계 최상위 리그가 아니잖아요. 네. 저는 성장을 계속 해야 되는 리그고 또 이 리그 안에서 선수들이 잘 커 나가야 결국은 각 구단들에게도 이적료 수입이라든가 수입으로. 이런 것들을 안겨다 주고 그 선수들이 한국 축구를 또 강하게 만드는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이 돼 있을 거라고 봐요. 이 선택이 옳았는지 어떻는지는 이제 뭐 내년, 내후년, 3년 뒤 K리그뿐만이 아니라 한국 축구 전체의 어떤 경쟁력의 상황이 그 평가가 되겠죠. 근데 네. 저는 우리가 어떤 의도로 이거를 도입했든지 지금까지는 K리그가 좋은 방향으로 만들고 가는 제도 중 하나였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과연 프로축구연맹은 K리그가 가야 될 목적지를 어디로 설정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퍼포먼스를 끌어내서 그거를 상품화 시켜가지고 뭐 프로야구처럼 1000만 관중을 모으도록 하는 게 우리의 지향점인가? 그거를 분명히 해야 다음 제도 선정 때는 그 방향에 맞다고 하면은 이제 22세 이하 제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의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2, 3년 안에 분명히 사실 이걸 왜 우리가- 폐지했냐는 네.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어린 선수들을 어떻게 잘 키워내는지가 지금 당장은 조금은 얕게 보이고 출전 시간도 뭐 한 10분, 20분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도 어떻게든 어린 선수들에게는 출전 시간이 중요하고 경험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리그가 이런 제도가 없을 때 과연 또 보장을 해줄 수가 있는가 어린 선수들에게 그리고 보장이 안 됐을 경우에 향후 10년, 20년 어떻게 또 한국 축구가 나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의문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흐름에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K리그가 발전하기 위해서 좀 기본적인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이전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른 유럽 여러 나라들의 축구장을 가서 구장 투어나 이런 부분들을 해보면 구단 라이선스나 이런 부분들에서 구장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 K리그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네.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적극 공감하고요. 네. 허들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팀이 창단을 할 때라든가 혹은 클럽 라이센스에서의 어떤 인프라의 기본적인 그 수준의 허들을 지금 너무 낮습니다. 네. 더 높여야 돼요. 뭐 유럽 축구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MLS가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은데 MLS는 이제 프랜차이즈 시스템이죠. 네. 그 MLS 연맹 사무국에서 창단을 하고자 하는 팀 그리고 그 팀이 있는 도시가 기본 요건을 갖춰야 그 프랜차이즈를 허가를 해줍니다. 네.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무조건 전용 구장이 있어야 되고요. 클럽하우스와 네. 훈련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부터 확보를 해야 리그에 참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은 리그 참가를 먼저 허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네. 이제 그 조건을 맞추는 네. 반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원FC가 K리그에 들어온 지가 정말 이제 오래- 십몇 년이 네. 됐는데 네. 그 팀의 역사를 보면은 실업팀 네. 수원시청 시청에서. 시절부터 생각하면 정말 네. 오래됐는데 여전히 클럽하우스가 없고 전용 훈련장이 없습니다. 이번에 강등되고 나서도 김원준 이야기가, 감독이 얘기를 한번 했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마음껏 훈련을 네. 하고 싶어도 마음껏 할 수가 없는 네. 그게 과연 프로 축구 클럽인가? 반대로 그런 걸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력을 발휘하는 팀이 포항 스틸러스인데 네. 포항 스틸러스는 그런 영구적인 자신들의 어떤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 포항이 어떤 성과를 냈을 때 뭐 FA컵, 코리아컵 우승을 한다든가 리그 우승을 했을 때 포항 구단은 아주 영리하게 대처를 했죠. 물론 선수들 노고 격려하기 위한 보너스도 부탁을 하지만 뭘 만들어 주십시오. 클럽하우스를 개보수해 주십시오. 네. 예, 아니면 그 옆에 퍼포먼스 센터 만들어 주세요. 누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30억, 40억, 50억 받아가지고 좀 포항도 화끈하게 스타 플레이어 영입하고 그래야 좀 성적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 선수들은 길어야 뭐 한 4년, 5년, 짧으면 1년 만에 폭망해서 나갈 수도 있죠. 근데 구단이 투자한 인프라는 최소 20년, 길게는 뭐 50년, 100년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리그 그리고 구단들이 리그를 구성하고 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K리그 발전 과제는 많이 있지만 여기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리그에 관해서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봤다면 이제 뒤쪽으로 가면서는 좀 기자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듣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기자님께서 운영하시는 서로정 유튜브 멤버십을 굉장히 또 오래 하고 있는 회원이자 최근에 새로 개설하신 그 서로정 인스타그램 또 팔로우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또 보고 읽고 이렇게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 기자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올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셨다면 어떤 부분이 좀 있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더 적극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인스타그램 이제 계정을 만들어서 사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은 유료 구독자들만 볼 수 있는 일종의 비공개 컨텐츠고 반면에 이제 인스타그램은 모두 공개되는 컨텐츠죠. 물론 멤버십 것들 다 인스타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저는 확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좀 일부 이제 컨텐츠들만 옮기고는 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한 지가 뭐 1년이 지났는데 더 빨리 결정을 내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멤버십 방송을 하면서 구독자분들에게 얘기를 드린 게 인스타그램을 하는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멤버십을 전면 무료화하기 위해서다. 모두 오픈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활성화가 잘 돼서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멤버십을 이제 다 공개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그 용기가 잘 안 났죠. 그 용기를 조금 더 빨리 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게 지금 뭐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그 판단이 좀 옳았던 것 같아서 좀 더 일찍 선택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고 왜냐면은 유료로 멤버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돈 미세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왜 기자로서 응당해야 되는 일로 만드는 컨텐츠를
팬들에게 돈을 받고 음. 파느냐.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동의하지는 않아요. 컨텐츠가 가치가 있고 소비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유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거가 좀 부정적인 분들도 많아서 비판도 받고 했는데, 차라리 이런 방향을 조금 더 빨리 선택하는 게 더 좋지 않았나라는 후회도 들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큰 무브를 한번 가져간다는 게 사실 쉽게 내리실 수 있는 결정이 아니시기 때문에 천천히 하면서도 지금 해보시니까 그래도 좀 괜찮으신 썸이네요. 네, 생각보다는 호응이 좀 큰 것 네. 같고, 제 생각보다는 좀 더 속도가 빠르게 이렇게 반응들이, 긍정적 반응들이 오고 있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다음 시즌을 위한 준비 내지는 다음 시즌에 좀 목표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도 한번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일종의 뭐 서로정 월드를 만드는 거죠. 기반하는 기본적인 컨텐츠는 많은 팬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이적 정보라든가 혹은 축구 쪽에서 있는 이 현상이 왜 벌어졌는가에 대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그런 것들을 뭐 그냥 1차원적으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전달하기보다는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이스타 TV라든가 네. 이런 곳처럼 좀 이런 것들을 갖고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협업할 수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멤버십 라이브를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잘 갖춰진 스튜디오에서 네. 소준일 캐스터처럼 정말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진행자하고 함께 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방식을 해보고 싶고, 뭐 꼬꼬툰이라든가 네. 제반드로라든가 까북툰 이런 분들 카툰들을 굉장히 좀 항상 열심히 만들어 주신데 뭔가 그분들하고도 같이 콜라보 해보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좀 컨텐츠를 더 다각화시키는 거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K리그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 컨텐츠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도 종종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목표대로 이렇게 좀 다양하게 또 네트워크가 구성이 된다면 또 훨씬 또 접근성이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마무리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서우정 기자님께서 지금까지 22년 동안 또 기자 생활을 하시고 6년 동안 해설위원 또 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이게 시간이 정말 막 쫓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다양하게 많이 들고 원정도 길게 가야 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또 열심히 움직이시도록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이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 이제 팬으로서 출발을 했고, 정말 우연한 기회에 일을 할 수 있는 찬스를 잡아서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을 했어요. 22년 동안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처음에는 자기 만족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팀 현장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선수를 만날 수가 있고, 팬으로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영역에 정보를 취재를 해서 갈 수 있다라는 그 자기 만족에서 출발을 했다가 어느 순간에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같은 직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 잘한다, 너 글 잘 쓴다, 너 취재가 잘 되는구나, 그런 이제 인정을 받았을 때 인정 욕구가 채워져서 또 한 번 더 모티베이션이 생겼었고요. 조금 정체 상황이 왔을 때 2019년에 우연히 해설위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는 좀 겁이 났어요. 내가 뭐 글을 쓰는 사람이지 말을 내가 잘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괜히 했다가 비판만 받는 거 아닐까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결혼하고 이제 갓 신혼 때인데 저희 집사람이 너무 쉽게 답을 내주더라고요. 뭘 그렇게 두려워해? 당신이 좋아하는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해설위원은 엄청 쉽지 않은 일이잖아. 그거 해보고 욕 먹으면 그때 그만하면 되지 뭘 하지도 않고 이렇게 겁을 내냐고 하는 얘기를 저희 집사람이 해줘서, 거기서 맞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다 해서 그 해에 몇 번의 기회에서, 처음에 시작은 사실은 이주원 해설위원과 박문성 해설위원이 그때 여름에 네. 그 영국 쪽에 뭐 이렇게 일을 하러 갔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해설을 한 2주 정도 못 나온다고 해서 그 땜빵으로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왔고 또 기회가 왔고, 그 2019년에 한 6번 정도 해설을 하러 경기장에 갔는데, 뭐 제가 준비해 와서 하는 모습이나 할수록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좋게 봐주셨는지 2020년에는 이제 풀타임 네. 해설을 제안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해설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는 제 해설은 사실은 좀 수준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많은 분들에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저는 인정하고, 그런데 이제는 약간 좀 글보다는 말로써 하는 그런 어떤 축구 컨텐츠에 대한 또 흥미나 그런 게 커져서 지금은 이제 기자로서의 정체성과 해설위원으로서의 정체성이 4대 6? 이 정도까지는 너무 온 것 같아요. 한 번 한 번씩 또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일들, 사건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또 길게 해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 또 부인분께서 너무 좋은 조언을 예.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사실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족이 좀 중요한 전제가 네. 되긴 했어요. 사람이 항상 그렇더라고요. 지킬 게 생기면은 음. 좀 도전보다는 안주를 하게 되고 보수적으로 사람이 변하는데, 이제 2022년에 딸이 태어나고 이 아이에게 제가 좀 뭔가를 더 잘 해줘야 되고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뭘 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좀 정체돼 있었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좀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변화를 좀 주겠다고 결심을 했고, 지난 한 4년 정도 멈춰 있었던 좀 도전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정말 또 다양한 동력들이 지금까지 소호정 기자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지금까지 기자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새 또 촬영이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하는 딱 2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소호정 기자님을 또 응원하는 팬들 혹은 독자들 이런 분들이 또 참 많은데, 그분들에게 한마디를 한번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한번 또 이쪽을 한번 봐주시고 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친한 그 형도 이제 기자인데, 그 형은 이제 법조 기자거든요. 그 형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포털 사이트에 댓글이 달리던 시절인데, 좋은 댓글과 나쁜 댓글이 혼재했는데, 제가 그 시절에는 좀 나쁜 댓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됐는데, 어느 날 이제 그 형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당연한 거다. 너를 싫어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은 더 그걸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오히려 너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묵묵히 침묵하면서 너를 응원하고 네가 쓴 기사를 보면서 좋아요를 눌러주고 있는 거다. 너는 내가 봤을 땐 일을 잘하는 기자다, 사람이다. 그 형의 말이 되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됐고, 그 날을 계기로 좀 악플로부터 좀 해방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형의 말대로 저를 응원해 주시는 정말 많은 분들, 저는 뭐 사실은 제 자신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죠. 그냥 이 직업을 하고 있고, 이 직업이 저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게 대단한 거지, 저는 별로 대단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를 응원해 주시고 저를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에 늘 감사한 마음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또 저한테 돈을 써가면서 유료 멤버십을 결제해 주신 분들도 있고, 항상 감사한 마음이고, 진짜 빈말이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이고, 그분들을 위해서 저도 뭔가 더 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용기를 갖고, 뭐 대한민국 축구에 크게 이바지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진심이 담긴 또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정말 또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간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까지 기자님과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님께서 이번 K리그 백스테이지 프로그램 오셔서 1시간 정도 이제 같이 함께 해주셨는데, 출연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또 네.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우리 소준일 캐스터를 만났는데, 소준일 캐스터가 저보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출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위기냐, 어떤 분들이냐 했는데, 소준일 캐스터가 아주 간단하게 괜찮은 분들이에요. 괜찮아요. 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라고 하길래 이제 그 말을 믿었고 왔는데, 뭐 소준일 캐스터가 얘기해 준 대로 좋은 자리고, 또 저한테 고민하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모처럼 주신 것 같아서, 그동안은 사실은 저는 이제 질문을 주로 하는 사람이었지 답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런 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를 한 번 더 성찰을 하고, 뭐를 더 잘해야 하고 뭐를 좀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K리그 백스테이지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지금 출연해 주신 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또 서우정 기자님과 함께한 K리그 백스테이지 두 번째 에피소드가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에피소드도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참 감사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